해군 훈련소 복도, 훈련병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대장 박문호 중령이 여군 장교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거기, 당신, 잠깐의 침묵 뒤 문호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너 회사 몇 기야? 여군 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문호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여군이니까 이렇게 어슬렁대지? 여군 장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대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시한 사람이 해군 최초 여군 3스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은 훈련병들 앞에서 저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남 진해 인근의 해군 훈련소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스며든 새벽 공기 속에서 운동장을 가르는 날카로운 휘슬 소리와 함께 훈련병들이 줄을 맞춰 하루를 열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군화 소리가 메아리 쳤고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여명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죠. 그곳은 묘하게 이중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7080년대식 엄격한 군 기강과 요즘 시대의 인권 감수성이 어색하게 뒤섞인 채 공존하는 곳. 규율은 여전히 철벽이었고 군복 안에 새겨진 위계는 말 한마디보다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해군 훈련소 대대장 박문호 중령은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야, 똑바로 안 하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임병들 앞에 서겠다고? 다 끝장이야, 끝장. 문호의 말은 언제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훈련병을 향한 호통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칼끝이 훈련병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후배 장교, 부사관, 병사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원사에게까지 거침없이 향하는 것이 문호의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소 주임원사 최도식은 그날도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도식은 올해로 군 경력 37년의 베테랑 부사관이었습니다. 구축함, 상륙함, 해안 경비부대를 두루 거치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죠. 얼굴은 오랜 세월 바닷바람에 단단하게 그을려 있었고 군복은 낡았지만 빈틈 하나 없이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문호는 도식보다 14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도식 씨, 내가 아까 정리하라고 했죠? 왜 이렇게 굼떠요? 원사면 원사지, 나이 많다고 대우받을 생각은 마십시오. 도식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군 조직은 개인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이었고 무엇보다 훈련병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이 몸에 새겨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하는 법인데 저 사람은 올라갈수록 더 거칠어지는구만. 도식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사실도 오랜 군 생활이 가르쳐준 조용한 예감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관사에서는 하루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아라 중장이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의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잠그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짧은 머리, 군복 위에 나란히 빛나는 별 3개. 그 손끝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라는 해군사관학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생도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편견과 마주해야 했던 시절을 정면으로 뚫어낸 끝에 마침내 해군 최초의 여성 3스타를 달았습니다. 해군 최초의 여군 사령관. 그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아라 본인은 그 자리에 따라오는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라의 남편이자 해군 참모총장 윤기백 대장이 넥타이를 바로 메고 있었습니다. 기백은 아라보다 3살 위 해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지금은 해군의 최정점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라가 소위로 첫 임관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이었던 기백은 막 첫 발을 내디딘 신참 장교 아라를 처음 만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견의 시선을 받던 아라를 오직 실력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첫 신뢰가 됐고 신뢰는 천천히 믿음이 됐습니다. 이후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인으로 지낸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부부는 자주 떨어져야 했습니다. 해군이라는 조직은 특성상 함정 근무와 외곽기지 발령, 그리고 잦은 인사 이동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라와 기백은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차가운 결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각자의 직책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두 군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아라의 여동생 정아란 준장은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란이 해군 장교의 꿈을 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언니 아라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먼저 사관학교에 입학해 군복을 입고 곧게 서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아라는 마음속에 조용하고 뜨거운 다짐을 새겼습니다. 나도 저 바다에서 버티는 군인이 되겠다. 그 다짐 하나가 아란을 해군사관학교로 이끌었고 긴 세월이 흐른 끝에 아란은 해군 내에서도 보기 드문 여군 전대장, 원스타 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매가 나란히 장군이 된 것이었죠. 아라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결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해군사관생도 시절부터 임관 후 장교로 근무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남자에게 눈길을 두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과 책임을 오롯이 자신의 길로 삼겠다는 아란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자녀 없이 군에 모든 것을 바친 부부와 결혼조차 선택하지 않은 동생. 셋 모두 같은 해군의 길을 걸어온 공통 분모가 있었고 서로의 긴 공백과 피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밥을 챙겨두고 늦게 들어온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마음은 늘 함께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기백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 훈련소 점검 일정이지? 응. 예고된 방문이라 현장은 어느 정도 정리됐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직접 봐야죠. 아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툭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또 너무 조용히 다니지 마. 현장 사람들은 모르면 함부로 보는 수가 있다고. 아란은 잠깐 아란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 봐야지. 아란은 정식 의전보다 현장의 날 것 그대로를 보기 위해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 전 늘 습관처럼 챙기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복 안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을 뿐이었죠. 그 작은 물건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그 아침의 바다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직전에 훈련소는 분주했습니다. 운동장과 생활관 사이 복도를 훈련병들이 줄지어 이동했고 간부들의 짧고 날카로운 지시 소리가 곳곳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군화 소리와 호령 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은 멀리서 보면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팽팽한 긴장이 층층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아라는 수행 장교 한 명만 대동한 채
조용히 현장을 걸었습니다. 훈련병들의 식사 동선, 생활관 정리 상태, 간부들의 언행, 부사관들의 표정까지 별 3개짜리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먼저 계급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진짜 얼굴은 정돈된 의전 뒤가 아니라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라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관 복도 끝을 막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거기 당신. 굵고 거친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련소 대대장 박문호 중령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군 장교 하나가 훈련병 동선 근처를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미간부터 찌푸리며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이미 심사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문호는 아라 앞에 멈추자마자 대뜸 내뱉었습니다. 너 회사 몇 기야?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훈련병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참았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의 훈련병 남해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20살의 눈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발견한 주임원사 최도식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상대방 정복의 어깨를 보는 순간 도식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저 별이 몇 개인지를 문호는 지금 보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문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를 어디에 쓸지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문호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라의 차분한 반응이 되레 만만하게 보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여군이니까 이렇게 어슬렁대지. 여긴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소속이 어디야? 그 말은 수십 명의 훈련병들이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부사관 몇몇도 발걸음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식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라가 아주 미세하게 한 손을 들었습니다. 말릴 필요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로 아라는 이미 그 자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차갑게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문호의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또렷하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대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봐요, 계급사회에서 말이야. 예의는 아래가 먼저 배우는 거야. 그 순간에도 아라의 정복 안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는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호의 목소리, 복도에 가득한 훈련병들의 숨죽인 공기, 그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는 그 느림 속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군복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온 사람이 바로 그 군복 안에서 느끼는 모욕이었습니다. 개인 아라가 아니라 아라의 뒤를 따라 군문을 두드린 수많은 후배 여성 장교 전체가 함께 짓밟힌 것 같은 쓰라린 허탈함이었습니다. 훈련소 복도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훈련병 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20살의 직감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소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호는 집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지만 눈은 글자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여군 장교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찜찜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장 통제 차원에서 한 말인데 뭘. 대대장이 훈련소 안을 어슬렁거리는 사람한테 소속 확인 한 번 한 게 뭐가 문제야.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수행 장교가 아라에게 깍듯이 대하던 모습이 뒤늦게 떠오르자 짜증부터 치솟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장교 대접을 해줘. 군기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주임원사 최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아까 그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호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도식 씨, 내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훈련병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문호는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임원사가 지금 지휘에 간섭합니까? 도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경계선을 드러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군의 체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호는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체면? 체면은 내가 세우는 거지. 원사는 원사 일이나 하세요. 도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멀리 운동장을 바라보는 도식의 눈빛은 오래 바다를 지켜본 사람이 먹구름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는구만. 같은 시각 서울 관사에서는 하루가 무겁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동작이었지만 외투를 벗는 손이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기백은 아라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을 알아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아라는 대답 없이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끓이던 아란도 눈치를 채고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정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훈련소의 공기가 고스란히 집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복도의 웅성임, 군화 소리, 그리고 문호의 굵고 거친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 회사 몇 기야? 여군이니까 이렇게 어슬렁대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백의 얼굴이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아라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니 저걸 그냥 듣고 왔어? 아라는 아란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계급부터 밝혔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랐을 거야. 기백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격자는? 많아. 훈련병들, 간부들, 주임원사까지. 전부 그 자리에 있었어. 기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라의 남편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냉정한 판단이 동시에 맞부딪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누군지를 몰라서가 아니야.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한 거야. 그게 더 심각한 거라고. 기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직접 간다. 그 말은 짧고 낮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누구도 그 무게를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란도 아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정복 모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별 셋, 별 넷.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날 파도가 아니라 태풍이 올 것을 예고하듯. 다음 날 아침 해군 훈련소 정문 앞에 검은 차량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정문 근무자들은 처음엔 일반적인 방문 차량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정복 어깨를 확인하는 순간 근무자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정아라 중장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어깨 위에 별 3개. 그 뒤를 이어 윤기백 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개의 별. 해군 최정점의 계급장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아란 준장이 문을 닫고 섰습니다. 별 하나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정문 앞에 서자 잠깐의 정적이 훈련소 전체를 덮었습니다. 도합별 8개. 그 무게가 아침 공기를 눌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훈련소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사령관님, 전대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준비를. 기백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릴 일이 아니라 확인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훈련소장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주임원사 최도식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량, 세 사람의 정복, 그리고 훈련소장이 굳어버린 표정. 도식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문호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무겁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소리 없는 동요가 번졌습니다. 전남 목포 출신 훈련병 남해성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다가 정문 쪽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본 그 여군 장교가 다시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혜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 박문호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호출을 받았습니다. 훈련소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영문을 모른 채 대대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를 봤습니다. 어제의 그 여군 장교였습니다. 문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의 바로 뒤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들어서는 순간 문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깨에 별 4개. 해군 참모총장 윤기백 대장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별 하나를 단 정아란 준장이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대대장실 안에 세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문호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기백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호 중령. 어제 이분께 뭐라고 했나? 문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보고 현장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아란이 그 말을 단번에 끊었습니다. 잘못 알아봤다고? 언니가 중장이든 소위든
당신이 그따위로 말해도 된다는 거야? 아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가웠습니다. 날이 선 칼처럼 한 번에 핵심을 베는 말투였습니다. 문호는 그제야 아라의 어깨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별 3개, 중장, 해군 최초 여군 사령관, 그리고 눈앞에 2사람은 별 4의 참모 총장과 별 1의 준장, 도합 8개의 별이 이 좁은 방 안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3사람 모두 문호보다 해군사관학교 선배였습니다. 아라는 문호의 무려 10년 선배였습니다. 어제 문호가 너 회사 몇 기야? 라고 내뱉은 그 말이 이제 비수가 되어 문호 자신에게 박히고 있었습니다. 기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정아라 중장은 해군 최초 여군 3스타 사령관이다. 정아란 준장은 해군 내복이 드문 여군 전대장이다. 그리고 나는 해군 참모총장이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계급 과시가 아니다. 기백은 문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 안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는 절제된 채였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가 더 압박이었습니다. 당신이 군복 입은 사람 이전에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러 왔다. 문호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모총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통제를 하느라 미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라가 조용히 정복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듯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 회사 몇 기야? 여군이니까 이렇게 어슬렁대지. 문호 자신의 목소리가 대대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해도 없었고 변명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너무 분명했습니다. 대대장실 안에 정적이 내리꽂혔습니다. 문호는 2 다리가 천천히 힘을 잃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녹음기 속에서 살아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너머로 소문이 이미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님이 직접 훈련소에 오셨다더라. 어제 대대장이 누굴 몰라봤다던데 그것도 녹음이 됐다고 하더라고. 훈련소 안의 모든 시선이 대대장실 쪽으로 쏠렸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호는 그 자리에서 즉각 보직 해임 및 강제 전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인사 감찰 보고를 준비했고 관련 진술서와 훈련병 증언 확보가 시작됐습니다. 그 절차는 군 조직 특유의 냉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군가의 변명이 끼어들 틈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주임원사 최도식은 조용히 불려가 사실관계를 진술했습니다. 도식은 단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대장님은 평소에도 저를 포함해 나이 많은 상사, 원사들에게 반말과 하대를 일삼았습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어제 그 언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 평소 태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훈련병 남해성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군복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령관님과 참모총장님, 전대장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높은 사람은 오히려 더 조용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은 문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20살짜리 훈련병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문호가 30년 가까이 군복을 입으면서도 끝내 배우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짐은 집에 돌아가서 시작됐습니다. 문호는 2년 전 아내 김은주와 이혼한 뒤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도 결국 같은 이유였습니다. 지방까지 계급장을 들고 들어오는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끝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 박재민은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고 어릴 때부터 군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해군 장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둘째 박재원은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형보다 먼저 나도 해군 사관학교 갈 거야 라고 큰 소리치던 아이였습니다. 두 형제에게 아버지는 비록 집에서 엄하고 무뚝뚝해도 나라를 지키는 해군 장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재민과 재원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아이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설명할 테니까.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재민아, 그건 정말 여군이니까 어슬렁댄다고 했어요? 수십 명 훈련병들 앞에서요? 문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둘째 재원이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해군사관학교 가요. 사람 무시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다 알 텐데. 우리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민도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군인이라서, 해군이라서, 나라 지키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람부터 못 지켰잖아요. 그날 밤 문호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급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만 더 아픈 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산산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군복을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박혔습니다. 며칠 뒤 해군 내부망과 해군사관학교 동문사회까지 사건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해사 10년 선배 여사령관 공개 모욕한 중령. 해군 참모총장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막말. 훈련병 수십 명 앞에서 공개 망신. 해군사관학교 내에서도 문호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감찰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문호는 단순 실언이 아니라 지휘관 품위 손상, 성인지 감수성 결여, 상습적 하대 및 조직 기강 저해로 중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불명예 강제 전역 절차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아든 그 순간 문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직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름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꿈이었습니다. 강제 전역이 확정된 뒤 문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내린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들도 선후배들도 예전 부하들도 대부분 침묵하거나 짧은 안부만 남겼습니다. 위로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군 생활 내내 자신이 쌓아왔다고 믿었던 관계들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전처 김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행정 공무원이었습니다. 문호와 이혼한 뒤에도 두 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혼 당시 은주는 처음에 양육권을 직접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행정실 직원의 월급으로는 문호의 군인 월급과 각종 수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 능력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 은주는 눈물을 삼키며 양육권을 문호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면접 교섭만큼은 제한 없이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덕분에 재민과 재원은 어머니와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은주도 아이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주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은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고 재원은 아예 방에 틀어박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문호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당신 결국 이렇게 됐네. 문호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웃으러 왔어?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애들 때문에 왔어. 그리고 당신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를까봐. 문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 맞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 은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핵심을 단번에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사람을 아래로 봤어. 집에서도 그랬고 밖에서도 그랬어.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부하들한테도. 이번에 망신당한 게 아니라 원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 거야. 문호는 반박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결혼 생활 내내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계급장을 지방까지 들고 들어온다고. 그때마다 문호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호는 닫히는 현관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늦게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온 문호는 복도 끝 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민과 재원이 불을 끄지 않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 나 진짜 해군사관학교 가고 싶었는데. 나도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아빠 아들이라고 다 알 텐데. 그래서 더 싫은 거야. 형은 무섭지 않아? 아빠처럼 될까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섭지. 문호는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닮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꿈꾸던 아이들이 그 꿈을 아버지 때문에 스스로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박탈당한 것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호는 오래된 습관처럼 옷장을 열어 해군 정복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잡힌 그 정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옷을 입었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하고 초라했습니다. 계급장도 없고 직함도 없고 아이들의 존경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문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계급장만 닦고 있었구나. 사람은 하나도 못 닦고. 그리고 그날 문호는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찾아간 곳은 훈련소였습니다. 군복이 아닌 옷차림으로 들어서는 그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임원사 최도식은 조용히 그를 마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비웃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바다를 지켜본 사람의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문호는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 내내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올해 도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낮고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이제 박 선생. 군대는 계급으로 굴러가지만 끝내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그걸 너무 늦게 배우셨습니다. 꾸짖음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가르침 같았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호는 오래 걸었습니다. 군복도 계급장도 없이 그냥 사람 하나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인간으로 다시 서기 위한 진짜 첫 자리가 지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강제 전역 통보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문호는 그 열흘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변명을 준비하거나 구제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그 말이 밤마다 찾아와 문호를 깨웠습니다. 결국 문호는 결심했습니다. 정하라, 윤기백, 정하란. 세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인 경로로 전달했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뜻밖에도 아라가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장소는 화려한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군회관 접견실이었습니다. 문호는 사복 차림으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평생 그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바다가 유독 크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하라 중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윤기백 대장이, 마지막으로 정하란 준장이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계급장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러나 문호가 그날 가장 압도된 것은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문호는 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지난 30년 자존심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으로 살아온 사람이 계급 없이 내뱉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문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백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란도 곧바로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문호 씨, 중령도 아니고 대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호칭이 어떤 질책보다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봐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계급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수십 명의 훈련병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 훈련병들은 지금 막 군문에 들어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첫 번째로 배운 것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이었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계급을 핑계 삼아 무례를 지위로 착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잘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를 보고 해군에 들어온 사람이 나야. 언니가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 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혼자 뚫어냈는지,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알아? 그 세월을 알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아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아래에는 언니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문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압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기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지방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징계를 받았어. 그 결과는 당신 스스로 만든 거고 달리 할 말이 없겠지.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두 아들이 있다고 했지? 문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백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해군사관학교를 꿈꿨다고 들었어. 지금은 그 꿈이 흔들리고 있고 문호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기백은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당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으려면 말로 설명하거나 변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보여줘야 해. 그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야. 아라는 잠시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너진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그때부터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문호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권위를 잃은 남자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추함을 똑바로 마주본 인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계급장 뒤에 숨어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두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문호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군인의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잘못 대한 사람들 앞에 서는 자세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의 만남에는 고함도 주먹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호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패배가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동시에 가장 필요한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배웠습니다. 강제 전역이 확정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문호는 그 2달 동안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해군 관사를 반납하고 짐을 쌌고 아이들 학교 전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의 이름이 해군 내부망과 해군사관학교 동문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시선이 따라왔고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견디고 있었고 재원은 등교를 거부하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미국행을 결정한 뒤 문호는 출국 전 마지막으로 전처 은주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아이들이 자주 가던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주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였습니다. 문호를 보는 은주의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문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문호였습니다. 은주야. 오래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거의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은주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너무 무시했어. 집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당신한테 계급장을 들이밀었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고 이제 와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과는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해. 은주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었고 지금 눈물을 흘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10년도 넘게 걸렸네. 쓴웃음이 섞인 말이었지만 원망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들었어. 기억할게. 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방학 때는 꼭 아이들 데리고 한국 들어올게. 아이들이 엄마 자주 봐야 하니까. 그건 내가 막지 않을게. 은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자주 못 보게 된다는 현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양육권을 넘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면접 교섭이 자유롭다 해도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리면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 자주 못 보는 건 나도 너무 아쉬워. 솔직히 말하면 미국 보내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재민이, 재원이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내 눈으로 봤으니까 더 뭐라고 못하겠어.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방학 때는 내가 미국으로 갈게. 아이들 보러. 그건 약속해줘.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은주는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남들 무시하지 마. 미국 가면 다 새로 시작이야. 군복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몰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 사람 존중하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아빠가 되줘.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 말은 충고이기도 했고 오래 묵혀둔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카페를 나오면서 은주는 재민과 재원을 한 번씩 꽉 안았습니다. 재원은 엄마 품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재민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은주는 두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학 때 꼭 보러 갈게. 거기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끝났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이 가득 쌓인 거실에서 재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꼭 미국이어야 해요? 문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한국에서 해군이 되기 어려워졌다면 적어도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재원은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2달이 지나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변할 수 있어요? 문호는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은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그래야 한다. 단호하게 장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운 대답이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재원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기 전 아주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호는 그 짧은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동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양 물류 관련 소규모 회사에 취직했는데 한국에서의 군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기는 했지만 언어 장벽과 낯선 문화 앞에서는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고 현지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문호는 예전처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현지 직원에게도 고맙습니다를 빠뜨리지 않았고 점심을 함께 먹는 식당 서버에게도 꼭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면박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에 밴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옛버릇이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호는 도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끝내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의 말을 무너진 뒤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그때부터 결정됩니다. 그 어색함이야말로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재민과 재원도 천천히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처음엔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재원은 학교 수영부에 들어가 바다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재민은 조용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이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무는 것이었고 신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은 매일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민이 학교 수업 시간에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문호는 나중에 재민의 선생님에게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호는 그날 퇴근길에 혼자 차 안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재민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아직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재민이 그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여전히 사령관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백은 참모총장으로서 해군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이끌었고 아라는 전대장으로 바다 위에서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은 사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바다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집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셋이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란이 끓인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란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툭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조금은 바뀌었을까? 아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밤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망신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거울이 되기도 하지. 기백이 찻잔을 들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늦더라도 거울을 본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 아라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를 몰라봐서 망한 게 아니었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 망한 거지. 그게 핵심이야. 셋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시절 처음 바다를 마주했던 날부터 쓰리스타를 달던 날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파도를 건넜습니다. 편견도 파도였고 차별도 파도였고 이번 사건도 파도였습니다. 아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군복은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먼저 바로 서야 군복도 빛난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지켰고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서야 인간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자매가 나란히 별을 달며 서로의 자랑이 됐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실망을 남긴 뒤 먼 땅에서 다시 아버지가 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끝내 남는 것은 별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계급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오래되고도 단단한 진실이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가 파도를 견디듯 사람도 자기 오만의 파도를 지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대대장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재민과 재원의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